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상현입니다. 고우야말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친숙한 화가인데 그 친숙한 고흐, 우리는 도대체 고흐를 왜 좋아하고 고흐는 미술사에서 도대체 어떠한 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반고흐 만나러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네요. 자, 일단 이 친구예요. 이 친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분이죠. 자, 일단 1853년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은 거는 1890년대에 죽었어요. 2020년이 고흐 서거 130주년이었어요. 저도 나름 이제 고흐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고요. 저는 솔직히 고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글쎄요. 고흐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고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바로 이 130주년 기념 행사를 한 1년 반이나 2년 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그때부터 고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이제 그림 해설을 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고흐 설명을 몇천 번 했죠. 그런데 솔직하게 마음속에 안 와닿았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걸 왜 좋아하지? 해바라기 이 그림 도대체 이걸 왜 좋아하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비로소 고흐를 제가 좀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고흐 여러분들 나름 이제 그 일생표를 제가 작성을 한 건데요. 일단 뭐 태어난 건 전부 다 네덜란드 출생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고흐가 여러분들 1873년 약관이 됐던 20살이 됐던 해에 런던으로 파견이 돼요. 런던에서 여러분들 2년 정도 일을 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흐의 인생에서. 그리고 87년도에 정말 이게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고흐가 파리에서 고갱을 만나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됐어요. 그리고 이제 1890년도에 프랑스에서 사망을 합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고흐는 네덜란드 화가인데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프랑스에서 죽었잖아요. 우리로 치면 단원 선생님이 일본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국가적 손실이죠, 여러분들. 재미있게도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일반 사람들은 고흐하면 다 떠오르는 게 프랑스예요. 왜? 그의 마지막 인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 속으로 또 그의 예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흐 그림을, 고흐가 여러분들 대략 한 2000점의 그림을 그렸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흐 그림을 세 파트로 나눠요. 첫 번째가 파리 이전 시기의 그림, 두 번째가 파리 시기, 세 번째가 남프랑스, 남불이라고 하죠. 남불 시기의 그림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나누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고흐 그림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리 이전 시기예요. 자, 86년도에 파리에 갔으니까 1853년에서 1866년까지의 고흐의 생활과 고흐의 그림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그림 볼게요. 자, 1876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고흐 그림이겠죠? 오늘 나오는 PPT에 있는 그림들은 99%가 전부 다 고흐 그림이에요. 자, 우리 이 그림 보고 투표 한번 해볼게요. 잘 그렸다 손 들어보세요. 잘 그렸네요. 감사합니다. 세 분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자, 나 이 그림 봤는데 못 그렸다. 손 들어보세요. 되게 어려운, 못 그렸다. 그럼 보세요. 지금 어떤 분은 잘 그렸다라는 거에 손을 드셨고, 그쵸? 어떤 분은 못 그렸다에 손을 드셨어요. 그죠? 그럼 잘 그렸다와 못 그렸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름대로 내 기준이 필요한 거죠. 내가 잘 그렸다라는 그림의 기준을 갖고 있을 때 그 기준에 맞으면 잘 그린 거고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못 그린 그림이죠. 근데 저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 그렸다라는 그림의 기준은 뭘까요? 똑같이 그리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A4 용지에다가 제 왼손을 오른손으로 똑같이 그렸어요. 이거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감사합니다. 잘 그렸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잘 그린 기준이냐? 이게 19세기까지요. 19세기 이전, 카메라 나오기 전까지 화가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그림은 매우 잘 그린 그림이죠. 그럼 1876년이면 고흐가 23살 때예요. 중요한 거, 화가를 하겠다는 마음도 먹기 전이에요. 그럼 이 그림은 뭐다? 취미로 그린 거예요. 취미도 아니고 솔직히 자기 동생한테 편지 썼을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떤지를 글로 쓰고요. 그냥 본 거 그린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모이신 분 중에 밖에 나가서 밖의 풍광을 그렸을 때 이만큼 그릴 수 있는 분, 전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여러분들 사물을 똑같이 그릴 수 있다? 이건 재능이에요. 고흐는 재능을 타고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똑같이 그릴 수 있는 재능을 갖고 난 거죠. 이 그림 뭘까요? 이 그림은요. 아까 그 그림보다 3년 먼저 그려진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두 그림 전부 다 영국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제 런던 근교에 있는 교회를 그린 겁니다. 누구한테 보낸지 몰라요.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인이겠죠. 지인한테 편지 쓰면서 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점의 데생 그림을 통해서 고흐는 기본적으로 데생, 소묘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화가다. 화가 되기 이전에도 벌써 이러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고흐의 초기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고흐의 인생 얘기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죠? 고흐가 런던에 왔을 때 물론 런던 좋아했어요. 또 런던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정말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돼 있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너무나도 빈민이 많았어요. 근데 영국뿐만이 그랬던 게 아닙니다. 19세기 유럽이 그랬어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 일반인들은 19세기 유럽 떠올리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막 귀족들이 아름답게 옷 입고 매일 파티하고, 그건 여러분들 국민의 한 3%. 나머지 97%는요.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린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술가들이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술가들은 무엇을 그렸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걸 그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19세기나 아니면 18세기나 유럽 하면 어떤 게 떠오른다? 화려한 문화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고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흐는 런던에서 2년 동안 살면서 그 화려했던 삶보다는 정말 소외되고 길거리에 널려 있었던 거지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게 바로 고흐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내면의 특징이었던 거죠. 좀 더 여러분들 과장해서 얘기하면 감정을 너무나도 낭비했던 사람이에요. 여하튼 일단 고흐는 런던에서 실패를 했어요. 왜? 일했던 화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럼 네덜란드 왔겠죠. 집이니까. 와서 뭐 했을까요? 이것저것 하려고 하죠. 목사도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고흐는 목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못한 거예요. 과외까지 받았어요. 시험 다 떨어져요. 전도사하고, 우리 잘 아시겠지만 벨기에 보리나주 가서 어떻게 합니까? 탄광 들어가서 그 광부들한테도 왕따 당했던 사람이 고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흐가 1881년도에 결정을 하죠. 뭐라고요? 나 화가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 보루였어요. 동생한테 편지 쓰죠. 뭐라고요? 나 이제 화가를 할 거다. 그럼 화가를 해야 되니 여러분도 화가 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학교 다녀야죠.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흐가 첫 번째로 헤이그에서 자기의 사촌입니다. 안톤 모베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안톤 모베라는 화가가 운영하는 화실에 들어가요. 우리 고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림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다. 아니에요. 배웠어요. 어디에서? 이 안톤 모베 화실에서 배웠죠. 뭐 데생, 원근법, 유화를 어떻게 쓰는지 배운 다음에 고흐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그린 유화입니다. 저는 이 그림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일단 앞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양배추와 남학신이 있는 정물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제 뭐 네덜란드 화가답게 전통적으로 17세기 때부터 장르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물화를 많이 그리다 보니 그 영향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화가 하겠다고 마음 먹고 화실 가서 유화 배운 다음에 모델 놓고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럼 뭐가 가장 만만했을까요? 뭐 양배추하고요, 감자하고요, 남학신 놓고 그린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어떠세요? 전 첫 번째로 유화로 그린 그림치군요. 굉장히 수준급의 그림인 것 같아요. 이유는 첫 번째, 질감이 엄청나요. 양배추가 갖고 있는 그 굴곡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음양의 대비라든가 질감이라든가 양감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어요. 고흐 같은 경우는 이 그림 그린 다음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자, 선생님이었던 안톤 모베도 굉장히 만족했답니다. 또 동생한테 편지를 써요. 뭐라고 썼을까요? 야, 내가 첫 번째로 그린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으니 나는 앞으로 뭐가 되겠다? 유럽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릴 때만 하더라도 고흐는 화가로서 자기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줄 알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흐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렸다는 게 느껴지고요. 또 고흐의 열정이 고스란히 반영된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암스테르담 가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은 고흐 같은 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이에요. 내 아들이 고흐 같으면 우리 그냥 예술가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거지, 고흐가 내 오빠거나 고흐가 내 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81년도에 헤이그에서 그림을 배우면서 일단 동생이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혼자 살아요. 혼자 살면서 이게 여러분들 지금 21세기 기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19세기에 혼자 사는 남자들은 당연히 어딜 간다? 사창가 가죠. 지금은 이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으나 이건 시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9세기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고우는 혼자 살다 보니 당연히 사창가에 다녔겠죠. 거기서 만난 여자예요. 만날 당시에 임신 중이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또 애까지 있었어요. 그럼 고은 여러분 이 여자를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이라기보다는 동정을 느끼죠. 이 여자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이 여자를 보호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자기가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동생이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같이 동거를 하고요. 이 여자의 엄마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가족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고요. 여러분들이 고우 부모님이나 고우한테 생활비를 대줬던 동생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요, 태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린 너무나도 고우 중심이야. 그 뒤에서 평생 동안 여러분들 고우 같은 형을 뒷바라지했던 태호에 대해서도 다음 강의는 태호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반고우,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림 보시면 이 여자는 당시 여러분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몸이 어떻습니까? 당시 19세기 유럽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의 모습을 저는 고우만큼 사실적으로 묘사한 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여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창가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남으로써 고우한테 좋은 건 하나였죠. 모델 구하기가 되게 쉬웠답니다. 왜냐하면 19세기는요. 일반 여자들이 남자 화가들 앞에 가서 옷을 벗고 모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 일은 누가 했다? 이거 창녀들이 한 일입니다. 모델을 했다는 건요. 근데 고우는 여러분들 이 CN과 살면서 이 여자를 그릴 수도 있었고 또 이 여자의 엄마도 그릴 수 있었고 이런 면에서 고우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지만 일단 가족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고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또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써 있어요. 자, 제가 밑에 있는 걸 번역을 한 건데 이렇게 써 있죠. How can there be lonely, deserted woman in the world? 야,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쓸쓸하고 처량하게 이 세상에 버려질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럼 고우는 이 얘기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세상에 있었던 남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렇게 숭고하고 이렇게 귀한 여자를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라는 거죠. 그럼 자긴 뭐 한다? 난 너네들이랑 다르다. 그래서 난 이 여자를 품을 거야. 나름대로 이러한 느낌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여자랑 결혼을 발표하고 동생한테 엄청난 편지가 오죠. 뭐라고요? 형이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나는 형한테 지원했던 생활비를 어떻게 하겠다? 끊겠다.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찌질이 남자랑 똑같이 이 여자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갔을까요? 부모님 집으로 가요. 이제 부모님 집에 여러분들 1882년부터 86년까지 여기서 뭐 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고우 부모님은 목사였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그린 게 농부들이에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파리 이전 시기의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파리 이전 시기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대부분 데센 그림이 많고요. 두 번째, 유화를 그렸어도 유화가 밝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고우하면 정열의 화가다, 열정의 화가라고 하잖아요. 그 강한 빛, 그 여러분의 두꺼운 물감칠 전혀 보이지 않아요. 파리 이전 시기의 그림, 이런 그림만 그렸어요. 어떤 그림? 농부들의 그림이 우선이었죠. 그리고 이 당시 때 고우가 바라봤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쁜 옷을 입고 나와서 화려한 파티에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 밭에서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노동이 갖고 있는 신성함이 고우가 봤던 진정한 아름다움인 거죠. 그래서 파리 내려오기 전까지, 헤이그를 떠나서 파리 오기 전까지 그린 그림의 대부분은 시골 풍광과 농부들의 그림을 참 많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우가 추구하고 있었던 아름다움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파리 이전 시기 그림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 결정판이 이 그림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고우 그림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고우가 갖고 있었던 정신세계의 집약체이고 고우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은 이 그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고요. 자, 그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5명의 사람이 나와요. 고우는 이 그림 그리고 굉장한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동생한테. 왜 만족감을 드러냈느냐? 구성적으로 방금 전에 보셨던 그림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의 뒷모습까지. 그리고 사람이 둥그렇게 앉아있는 공간감이라든가. 그러니까 구성적인 면에서 고우가 굉장히 신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땐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지금 일하다 온 거예요. 얼굴은요, 다 그을렸죠. 그리고 계속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얼굴에 주름도 굉장히 깊고요. 또 이런 사람들 피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마사지 같은 건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이 사람들의 손은요, 매일 흙을 만지고 일을 해가지고 마디가 굉장히 두꺼운 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고우가 봤던 진정한 아름다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무엇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냐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상을 보지 않고 그린 거잖아요. 보긴 봤지만 자기가 느끼고 있는 내면을 그린 거잖아요. 그냥 시각적으로 본 걸 그린 게 아닌 거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빌드업돼서 나중에는 20세기 추상주의라든가 추상 표현주의의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인 거죠. 이건 시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고우가 갖고 있었던 다른 사람과 다른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죠. 이런 그림은요. 고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우가 몇 년도에 파리 간지 아셔야 돼요. 고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우가 몇 년도에 여러분 알을 내려가서 언제까지 있었고 언제 오베르시아지에 올라왔는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고우 팬이라면 86년 2월에 가요. 파리에. 이 그림은요. 86년에서 87년도에 그려진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바로 고우가 파리 가기 전 마지막 또 파리에 들어갔을 때 요 오버랩되는 기간에 그렸던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